조용하던 법무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기관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조치로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신호 혹은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식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 감찰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9월 17일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점검 TF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감찰부 승인 없이도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방식, 즉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부 긴장감이 높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박은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3년인 만큼 대검 감찰부의 공식 착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치권 역시 빠르게 반응합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미 고발장이 작성 중이며 조만간 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관계자의 발언은 더 직설적입니다. 국회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TF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인가? 왜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는 단순한 행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관련 분석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 사건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논쟁이 아닙니다. 특히 회유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거래와 압박이 있었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장합니다. 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가? 명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가깝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등장합니다. 공치모, 즉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 기술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맞물린 정치적 결정의 영역입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결국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입법 권한, 즉 국회의 역할입니다. 결국 정치와 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진상규명이 진행된다면 일부 진실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충분할까요? 법원의 판단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화영 사건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배척하고 김성태의 증언을 신뢰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증인의 말이 과연 객관적 증거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객관성과 증거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흔들린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입니다. 즉,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정치적 판단은 앞서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진정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은 강력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부 구조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 죄인을 처벌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인가? 법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범인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감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커질수록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사사법 제도는 과연 시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해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보호자가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압박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 시스템은 이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윤곽을 넘어서 그 배경과 구조 그리고 파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감찰 문제가 아닌 이유, 바로 정치와 사법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움직임 하나가 전국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시효라는 시간의 압박은 이 사건을 더욱 긴박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책임도 논란도 그리고 진실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의미가 퇴색되고 빠르면 또 다른 충돌을 낳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법무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계산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전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경제, 외교, 투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무엇을 볼까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지속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회유 정황,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해석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뿐 아니라 그 맥락입니다. 왜 그런 대화가 오갔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법원입니다.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의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보다 증언을 신뢰한 판단,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판단이 흔들린다면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 다른 판결들까지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이건 사법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정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속도와 강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정치적 공방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인가. 역사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그 진실을 둘러싼 이어지고 결국 일부만 밝혀진 채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검사, 한 건의 사건으로 정리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질문.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정하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억울하지 않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제 흐름은 점점 더 좁혀집니다. 법무부의 최종 판단, 검찰 내부의 대응, 그리고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선택. 이 세 가지 축이 결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와 흐름을 하나로 묶어 결론에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법무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감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압력, 여론의 변화, 그리고 내부 균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 시효라는 시간의 벽은 이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해석과 주장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정은 결정적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강한 조치를 선택한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미온적 대응을 한다면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냉소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신뢰는 더욱 깊이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정치의 역할이 다시 등장합니다. 국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소비할 것인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것인지. 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다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감찰 시스템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인권보호장치의 확대까지. 이 논의는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정황이 대중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추상적인 논쟁이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사건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그리고 감찰 TF. 이 구조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인가? 또 하나의 변수는 법원입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향후 재판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물들, 김성태와 관련된 증언, 이화영 사건의 자녀 쟁점들. 이 모든 요소가 마지막 퍼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불확실한 구간입니다. 결론은 가까워졌지만 방향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공정함을 지키는 것인가? 두 가지가 같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충돌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바로 그 불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느낌.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침묵을 깨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또다시 시간 속으로 묻혀버릴까요?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실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